안녕하십니까 더병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오늘은 직업상담 실무론 중에서 직업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직업심리학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위치는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온 문제가 직업심리학의 실증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증적 연구 방법론,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직업심리학에서 다루는 뭐 검사지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통계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조사 방법론 같은 그런 내용이 실제 직업심리학의 본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상당히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직업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그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저도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저도 학생들한테 사실 직업심리학 파트를 강의할 때는 심리검사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조사 방법론과 관련된 이 부분을 사실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원래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국가시험인 그 직업상담사에 이 직업심리학 파트에 말이죠, 이런 연구 방법론들이 들어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자격증을 만들 때 상담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억지 춘장으로 집어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뭐 1급, 2급 이런 그 다른 국가 자격증 안에 이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상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격증 시험을 약간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상담 연구 방법론도 조금은 삽입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상담사 5개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에다 넣기가 좀 마땅치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상담 연구 방법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직업 심리학의 앞부분과 가운데 부분에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직업 심리학 하면은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의 이론이라든가 또는 뭐 직무 스트레스 또는 경력 개발 또는 뭐 심리 검사지 일반적인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충분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정규 분포라든가 또는 뭐 연구 방법 설계라든가 또는 뭐 편차라든가 표준 편차 또는 표집 또는 뭐 표준 점수 뭐 또 확률 표집 뭐 이런 것 같은 다소 어려운 내용들이 직업 심리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담 연구 방법론의 일부분을 억지 춘향으로 좀 집어넣어놨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시험에 그게 나오니까, 또 어렵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부분을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한번 먼저 봅시다. 102페이지 기출문제 1번입니다. 직업심리학의 실증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일반적인 그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의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증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범 답안지 두 번째 줄에 한번 볼까요?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가운데 보면 나오죠. 문제를 진술하고 연구 방법을 설계한 후에 변인들을 측정하고 자료를 분석하고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서술하듯이 이렇게 쓰는 얘기는 그 밑에 나오는 실증 연구 과정을 보면 문제를 진술하고 연구 방법을 설계하죠. 나중에 여러분들 뭐 AB 설계, AB 설계, ABA 설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 혹시 뭐 조사 방법론이나 또 상담 연구 방법론 같은 거를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 또는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뭐 AB 설계, AB 설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설계 방법을 설계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결과를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측정을 하고 나온 자료를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 뭐 1차에도 나왔겠지만 2차에도 이렇게 풀어서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학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2절만 하면 나오는 문제가 바로 두 번째 기출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실험실 연구와 현장 연구, 필드 스타디라고 하는 이런 현장 연구의 개념이라든가
또 장단점을 묻는 그런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모범 답안에 보면 실험실 연구의 장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 실험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외 변인을 딱 통제를 하고서 그죠?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이 그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안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실험실 또는 연구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과외 변인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속 변인의 차이를, 다시 말해서 결과의 차이를, 독립 변인, 다시 말해서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높게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연구 방법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엄격한 측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아주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해도 똑같은 조건 하에 실시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연구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실 연구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103페이지 상단에 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가해 변이를 100% 다 통제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뭐 우리가 얼마든지 의외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실험실 안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낮은 단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실험실 연구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변이 같은 것이 다 통제가 다 가능한 그러한 연구 주제 내지는 연구의 내용물로만 할 수 있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많은 현상들을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태풍의 진로라든가 태풍의 크기라든가 뭐 태풍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규칙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발견한다. 그럼 뭐 태풍을 우리가 연구실에다 가둬놓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주제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현장 연구의 장단점입니다. 현장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장점을 보면, 현장 연구는 연구 장면에서 거의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다는 얘기를 무슨 통제한다든가 어떤 뭐 조건을 따로 둔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야말로 실제 현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떠한 통제도 가하지 않으므로 외적 타당도가 높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단점이 있습니다. 실험 과정 전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성이 나타나. 다시 말해서 이 결과는 저 원인 때문에 생겼다라고 100% 그렇게 인과관계 내지는 뭐랄까요, 어떤 그 상관관계를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구자들이 실제 현장 상황에서 실험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직무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연구 사업을 합니다. 근데 직무 분석이라는 걸 하다 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현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협조를 좀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100% 어떤 도움을 받고 또 원래 평소대로 하던 어떤 그런 모습을 도출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충분한 협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제가 참고로 올리는 거니까 참고 보시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3번입니다. 직업심리학 연구에 있어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를 설명하라. 우리가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조금 전에 제가 실험실 연구라든가 현장 연구를 설명하면서 외적, 내적 타당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개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꼭 이 해당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직업 상담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왜 이런 부분들이 이론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를 좀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개념을 좀 알고 갑시다.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연구 결과로 나타난 종속 변인의 차이를 과연 그 연구의 독립 변인, 다시 말해서 어떤 원인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라고 해서,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저거다 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능성, 그러니까 저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의 어떤 정도가 뭐라 그럴까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결과의 원인은 저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우리는 내적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적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누가 어떻게 다시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104페이지로 가서 내적 타당도에 보면 연구에서 발견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해당 연구 장면과 다른 시간,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서 관찰해도 각기 나타나는 정도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외적 타당도는 어떤 조작 같은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다른 환경이든 다른 사람이든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이론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맞는 이론이 한국에 와서도 맞고 한국에서 맞는 이론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해도 그 이론대로 어떤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이론은 외적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적 타당도 설명한 그 파트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이를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답을 써 주셔도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제가 3번에 또 내적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 얘기를 해놨는데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4번입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가외변인을 설명하라. 이것도 우리가 따로따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 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독립변인이란 하나의 우리가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인이란 우리가 종속변인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원인이 되는 변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종속변인이란 독립변인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가 되는 변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게 종속변인이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매우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개념이 늘 독립변인이냐, 어떤 개념이 늘 종속변인이냐,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학점이 높은 학생이, 그죠? 예를 들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가에 대한 연구를 한다. 또는 취업 효능감, 우리 자기보다 취업합시다. 우리 직업 향상하니까. 학점이 높은 학생이 취업 효능감이 높은가에 대한 상관관계, 내지는 인과관계, 또는 이 둘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라면 이 자체가 독립변인이 되겠죠. 여기가 종속변인이 될 겁니다. 결과변인.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러냐? 우리가 연구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거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취업 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학점도 높은가? 연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또 독립변인이 되고 요게 오히려 종속변인이 되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적어놨고요. 3번에 보면 이제 가외변인입니다. 말 그대로 가외변인이죠. 오염변인 또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매개변인 이렇게 하는데 매개변인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매개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가외변인과 같은 말로 될 수 있는데 가외변인, 보통 오염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인을 할 수 있는데요. 독립변인이 아니면서 종속변인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가외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험실 연구할 때는 이러한 가외변인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해서 실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쓰이는 개념이 바로 가외변인입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로 갑니다. 변인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실험을 할 때는 변인 또는 말로 변수라 그러죠. 변인 또는 변수인데 우리가 변수의 반대말은 뭐죠? 상수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고 변인은 말 그대로 변하는 어떤 수를 얘기하고 변인 변수인데요. 변인이란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로 다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나 대상의 속성을 말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남자는 1, 여자는 2라고 하는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런 남자라고 하는 특성, 대상의 내용물이 다르고 또 2라고 하는 숫자는 여자라고 하는 어떤 내용물이 다른 어떤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동일한 어떤 다른 수치를 부여할 만한 독특한 어떤 사건이나 독특한 대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수치를 부여하는데 그러한 사건이나 속성을 우리는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면접 한 번 갔느냐, 동행면접 두 번 갔느냐, 이것도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동행면접 한 번 간 사람을 1, 동행면접 두 번 간 사람을 2,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인의 종류는 연속 변인과 불연속 변인이 있습니다. 연속 변인은 말 그대로 무한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우리가 어떤 그런 변인의 수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불연속 변인 같은 경우는 일반 일정 한 가정의 자녀 수 같은 경우 자녀가 뭐 200명, 300명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통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뭐 많게는 뭐 12명도 제가 봤었는데 뭐 그런데 어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무한히 어떤 줄 수 있는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속도라든가 뭐 이런 어떤 뭐 횟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양적 변인과 질적 변인이 있습니다. 양적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동해면접 1회, 2회, 3회 이런 양적인 거고 그 다음에 질적 변인이라고 해서 지역 같은 거죠. 뭐 서울, 인천, 뭐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지역적인 어떤 내용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러한 변인이고요. 그 다음 독립 변인, 조속 변인 제가 설명 여러 번 해드렸던 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예언 변인과 증거 변인입니다. 예언 변인과 증거 변이야말로 우리 직업 상담에 있어서 또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예언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변인의 값을 통해 어떤 다른 변인의 값을 예언하려는 용도로 사용되는 변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언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증거 변인은 그 자체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변인으로 측정하려고 하는 결과치로서의 변인인데요. 우리가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언 변인과 증거 변인은 사실 조금 더 시간적인 게 필요하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입사 시험이 있습니다. 입사 시험, 채용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어서 1년 뒤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업무 성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예언 변인에 속하는 것은 입사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 자체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을 뽑았더니 그 사람 자체가 나중에 1년 뒤에 아주 높은 업무 성과를 보여줬다. 그게 업무 성과는 증거 변인이죠. 그러니까 예언 변인은 증거 변인을 예언하고자 쓰이는 용도로 변인이고 증거 변인은 예언 변인이 증명하려고 하는 또는 예측하려고 했던 그 변인을 우리는 증거 변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사례를 들어서 또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제가 그 밑에 보면 뭐 어떤 기업이 영어 전공 기타 뭐 적성검사 뭐 이런 세 가지를 시험을 보고 해서 어떻게 나왔다 이런 얘기 제가 쭉 해놨는데 참고로 보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사례를 들었던 그 입사 시험과 업무 성과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무리 없는 무난한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척도의 종류를 나열하고 설명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죠. 척도, 측정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좀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측정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척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척도는 밑에 나오는 척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검사지라고 하면 됩니다. 검사지. 말 그대로 우리가 심리 검사지를 우리가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스케일인데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척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히려 도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뭐 자 같은 느낌이죠. 자 그죠? 자잖아요. 그러니까 탁 키를 재는 이런 그 긴 자 그걸 척도라 그럽니다. 척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죠. 그죠? 척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측정은 수를 부여한다 이 뜻입니다. 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수를 부여하는데 그 수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측정이라 그러고 어떤 규칙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은 또 척도가 합니다. 그래서 측정은 단순하게 수를 부여하는 것을 얘기하고 척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관된 원칙이 있는 검사지 또는 심리 검사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척도의 종류를 나열하고 설명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수를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척도고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수 자체를 부여하는 걸 갖다 우리는 측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명명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명척도는 말 그대로 이름을 따로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남자를 1,
여자로 이 이렇게 구분하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명칭 대신 일, 여자라고 하는 명칭 대신 이라고 하는 수치를 부여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통계학이나 또는 우리가 보통 뭐 논문 쓸 때 SPSS라고 하는 걸 많이 쓰죠, 그죠? 통계 패키지인데 이 통계 패키지 보면 여러분들 보면 처음에 뭐 엑셀 같은 화면이 탁 뜨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변수 이런 게 있죠, 그죠? 변수 뭐 전환, 변수 변환이라 그러죠. 변수 변환 이런 항목에 가 보면은 뭐 남자를 1로 하고 여자를 2로 하고 이렇게 아마 수치에 집어넣는 거 한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이름을 새로 한번 더 지어준다라는 의미의 명명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열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있는 거죠. 순위가 있는 겁니다.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행 면접을 한 번 한 사람을 1, 두 번 한 사람을 2, 세 번 한 사람을 3 이렇게 했다면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도 있죠.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2는 1보다 두 번 더 많이 간 거잖아요. 그리고 3회는 1회보다 1.5배 더 간 거고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숫자 자체가 어떤 서열화, 순위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등간척도는 수치상의 차이가 실제 측정한 속sun 간의 차이와 동일한 숫자 집합을 말한다라고 해서 등간척도는 일반적으로 절대 0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 기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죠. 뭐 등간척도라는 게 0도에서 5도 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도씨, 그죠? 요구하고 5도씨하고 그 다음에 10도씨하고의 차이점. 요것도 5도가 차이가 나고 여기도 5도가 차이 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차이가 인터벌이라고 하는 그 사이 또는 그 간격이 똑같은 것을 우리는 그렇게 수차를 나열되어 있는 방법으로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등간척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비율척도입니다. 비율척도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명명척도도 가지고 있고 서열도 있고 등간도 때로는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비율척도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절대 0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척도는 뭐가 무엇보다 몇 배라고 하는 얘기를 쓸 수 있는, 다시 말해 비율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척도를 우리는 비율척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뭐 깊이 이해한다기보다는 제 교재에 나와 있는 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암기해서 쓰시면 뭐 무난한 점수를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밑에 척도의 의미라고 해서 측정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수치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라면, 이러한 수치를 체계적으로 할당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측정 도구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척도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측정과 척도를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로 갑니다. 심리검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척도화 방식 세 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말이죠. 뭐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이 저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를 보고서 이거 명명척도, 서열척도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네 가지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쓰라는 문제 맞죠 교수님? 하고 막 연락도 그랬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답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요구한 답은 명명척도니 뭐 등간척도니 비율척도니 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출제자의 의도는 바로 그 토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전통적 척도화 방식 세 가지라고 해서 저는 외울 때 사자반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자극 중심, 그 다음에 반응 중심,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척도화하는 정통적인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써달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책들이 제 책의 내용을 따라오고 있지만 초창기 때 이 문제 나왔을 때 조금 생뚱맞은 명명, 서열, 등간 이런 걸 답을 제시했는데 아닙니다. 제 책에는 이게 가장 정답입니다. 가장 큰 정답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람 중심 척도화 부분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항에다가 척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 사람에게 척도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일반적으로 개인차를 알아보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 예를 들면 수치를 줬기 때문에 1인 사람과 2인 사람과 3인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했을 때는 많이 쓰는 척도화법이 사람 중심이고요. 일반적으로 리커드
척도입니다. 우리 리커트 척도, 리커트 5점 척도, 7점 척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리커트 척도가 대표적인 사람 중심 척도화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자극 중심 척도화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문항에다가 척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어떻게 응답의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스톤 척도법을 가장 좋은 예로 듭니다. 그 가지 예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 중심 척도화법은 척도 자체를 사람과 문항 동시에 둘 다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 차이를 조사하여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까지 차이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다 보는 그러한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거트만식 척도법이 하나의 예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거트만 척도는 또 뭐고 서스톤 척도라든가 리커트 척도가 뭐냐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 또 그만큼 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적 척도화법 세 가지, 토저슨이 말한 이 세 가지를 개념만 알고 계셔도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직업 심리학 파트 부분, 상담 실무론 중에서 앞부분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까지도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왕 공부하시는 거 그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